올해 시장이 교수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좀 흘러갔었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주가를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올해 말씀드린 거는 네. 은행은 비중고 줄이고 그 채권이나 주식 비중을 늘리자 예, 자산 배분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주가 지수는 뭐 상반기에 괜찮고 뭐 6월, 8월 무렵에 조정을 거칠 것이다. 그런데 8월 초까지 좀 더 올랐어요. 그리고 10월에 본격적인 조정을 거치고 뭐 제가 11월, 12월은 주가 많이 오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행히 뭐 11월, 12월 주가가 올라주네요. 네. 그 지금 분위기가 딱 그 연초하고 연말이 마치 수미 쌍감법처럼 예. 시중금리가 하락을 하고 금리의 인하 기대감, 하락 예.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가 올랐고 또 11월, 12월이 지금 그렇게 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기대감은 그냥 기대감이었고 예. 이번에는 실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뭐 지금 뭐 금리 인하가 이제 시간의 문제지. 그렇죠. 뭐 연준도 지금 내린다고 그러놨지 않습니까? 네. 뭐 시장은 좀 앞서가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시간의 문제지. 아마 미국 뭐 3월부터 시장은 인하한다고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내년 1월, 2월, 4월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1, 2월은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고요. 4월부터 우리도 내릴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은 뭐 금리가 이제 하향하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좋아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좋아도 너무 좋아서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어요. 예.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제가 올해 가장 큰 실수를 하면 미국 주가를 비교적 좀 중립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실수인데요. 근데 나스닥 지수가 올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아무리 평가해봐도 미국 주가는 지금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예, 미국의 명목 GDP가 올해가 6% 성장한다고 가정하더라도요. 네. 예, 그거로 추정하면 S&P 500 기준 한 3,700 정도 나오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이게 3대 월간 경제 지표 거기다 M2 유동성 가지고 평가하더라도 적정 주가 한 4,00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4,700이 넘었으니까 미국 주가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빨리 올라가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하셨던 이제 M2라든가 유동성 차트 흐름들을 보면은 이렇게 쭉 계속 우상향하다가 코로나 때 정말 우상향에서 그냥 하늘로 수직으로 상승했다가 지금 약간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과 동시에 이제 주가도 올랐던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총통화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과거의 흐름 대비로는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통화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뭐 실물에 비해서 통화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그걸로 따지는 거거든요. 네. 이 그림은 제가 물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피셔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적정 통화 증가율은 실질 금리 상승, 실질 GDP 상승 플러스 물가 상승률에다 유통속도 변화율인데요. 네. 유통속도 변화율을 장기적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요, 이게 장기 평균이 0이라는 것은요, 네. 미국이 연준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통화 공급을 실질 GDP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만큼 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진 않고 예. 물가 장기 상승 평균은요. 네네. 예,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지나치게 많이 공급하고 네. 어떤 때는 지나치게 가수 공급하거든요. 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소비 주고 경제가 이축되니까요. 이때는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M2를 한 거의 28%포인트 더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올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계산해 보니까요,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10%포인트 정도 네. 덜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들 그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샤워실에 바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샤워하다가 수도꼭지를 한쪽 같은데 굉장히 따뜻한 물이 나오면은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차가운 물이 나오죠. 네. 저는 미국 통화 정책 보면서 꼭 샤워실에 바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통화를 적정 수준보다 많이 공급했다가 이렇게 또 금방 축소해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소비자 물가 상승이 한 7분기 정도 선행하고요. 이런 걸 보면은 물가가 많이 내년에 안정되고요. 2025년 상반기까지 물가 상승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주가를 그림으로 안 그려놨습니다만은 이게 그 S&P 500에 한 4분기 정도 선행하거든요. 예. 이거로 보면은 지금 주가가 많이 가대평가돼 있습니다. 역시. 앞서 저기에는 통화 속도
예. 유통 속도는 안 배제하고 그림을 그렸다고 하셨는데 예. 만약에 그러면 지금 고용도 창출이 되고 예. 그리고 약간 인플레이션도 세게 났으니 예. 그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어서 통화 속도가 많이 회전율이 빨랐다면 지금의 좀 이 주가가 과대평가가 아니고 그래 적정한 평가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혹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M2를 가지고 S&P 500을 평가해 보니까요. 네. 그래도 과대평가됐다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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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 증가율이 지금도 전년 동월 대비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미국 저는 모든 경제 지표를 보면서 뭐 고용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네. 뭐 통화 정책, 금리도 그렇고 얼마나 탄력적입니까? 아, 그렇죠. 너무너무 그렇죠. 모든 네. 게 탄력적이에요. 네. M2도 지금 전년 동월 대비로는 한 마이너스 2.3% 정도 네. 11월 통계까지 나왔는데요. 네. 전년 동월 대비는 감소하고 있죠. 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은 지금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그 이야기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FOMC 회의 네. 이후에 마치 파월의 발언을 진화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네. 뭐 아니다 우리 금리를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할 거고 당장 금리는 할 생각은 없고 그건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지금 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여기에서도 더 채권 시장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더 빠르게 떨어진다면 연준이 혹시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채권 소위 말하는 QT 예. 양을 조금 늘리면 지금 이런 그 빠르게 올라가는 채권 가격, 채권 금리 하락이 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멈출 수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미국 10년 국제 수익이 장중에 한때 5%까지 갔죠. 그렇죠. 그때 뭐 7%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3.9%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추정해 보니까요. 명목 GDP 성장률로 장기적으로 같습니다. 어떤 네. 때는 그것보다 높고 어떤 때는 낮고 그러는데요. 근데 미 의회에서 미국 명목 잠재 성장률을 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3.9%니까 네. 이미 10년 국제 수익률은 적정 수준에 근접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더 빨리 떨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내년 경제가 문제죠. 근데 내년 소비 중심으로 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많이 위축되리라 보고 있어요. 네네.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비가 많이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 GDP하고 소비 사이클, 미국 GDP를 구성하는 투자, 수출 이런 사이클을 구해보면요. 네. 소비 사이클은 이미 1분기를 정점으로 꺾이고 있어요. 꺾이는 내용을 보니까 미국 가계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써가지고 저축률이 작년에 3.3%까지 떨어졌거든요. 2007년 이후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한 미국의 조사 기관 보니까요. 미국 가계 63%가 그달 번 돈을 그달에 다 써버리고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저축을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카드가 리볼빙 하는 게 62%나 된대요. 카드 회사들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네. 그만큼 돈을 많이 써버렸죠.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가계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2021년 상반기에는 미국 가처분 소득이나 가계 이자 부담이 한때 1.2%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11월 통계 보니까 지금 2.8%. 물론 우리보다 미국은 훨씬 낮습니다만은 가계 이자 부담도 올라갔죠. 그 2.8%라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대비 더 가처분 소득에서. 네,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예. 그게 2021년 6월 무렵에 1.2%였거든요. 네, 물론 역사상 최저치였죠. 예, 그런데 최근에 2.8%까지 올라갔고요. 이 어느 정도 수준 되면 부담되고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장기 20년 평균이 한 2.2% 정도 돼요. 그걸 장기 평균을 지금 넘어섰다는 겁니다. 거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소비가 감소하면서요.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근데 주가가 지금 금리 인하만 반영하는데요. 네. 저는 뭐 계속 미국 주가를 좀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또 틀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네. 내년 그 3, 4월 무렵에는 소비가 감소한 지표가 나오면서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 매출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업들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아마 실물 충격이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 주말에 이제 그 연준 인사들 발언 중에 이렇게 따져 보면 그 고용 얘기를 한 연준 인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용은
떨어지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 전에 금리를 적절히 좀 조절해야 된다는 예.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위험할 수 있는데 사실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아직 예. 이번에도 19만이나 나왔고. 예, 19만 9천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고용이 안 꺾이면 예상하신 대로 그렇게 그 경기가 하강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이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고용이 갑자기 꺾이면 그건 당연히 마이너스 성장 아닐까? 이렇게 시나리오를 막 짜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경제 탄력적이라고 말씀드린 고용도 정말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어 2020년 3, 4월이었는데요. 그 소비가 코로나로 주돌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니까 미국 기업들이 2020년 3, 4월에 2,194만 개 일자리를 줄여버립니다. 네. 거의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요. 기업 CEO 입장에서는 그동안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구나 해가지고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난 12월 고용도 보면 증가 내용을 보면은 제조업에서 뭐처럼 증가했죠. 자동차 파업으로 일을 안 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죠. 제조업에서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나 정부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가 증가했지 소매 업종에서는 이미 일자리가 3만 5천 개 감소해서 11월에도 네. 이미 소매 업종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 연준 인사들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뭐 대략 한 15만 정도 나오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요. 예.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요 정도의 고용 증가가 나오면 요거 빨간불 또는 노란불 켜진 거니까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고용 수준이 있으실까요? 뭐 15만쯤 나오면 괜찮겠죠. 그렇죠. 그동안 15만. 너무 많이 증가했고 실업률. 네. 네. 그런데 저는 마이너스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내년 고용이? 상반기에. 예. 내년 상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업률은 빠르면- 폭증이네요. 예. 그리고 실업률이 3.4%까지 떨어졌다가 10월에 3.9%, 11월에 3.7%였죠. 네네. 근데 실업률 12개월 이동 평균이요. 예.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에 2개월 선행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동행하고 네. 어떤 때는 시차가 9개월 정도 됐었는데요. 근데 실업률 12개월 이동 평균이 지난 6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6월이 3.5였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3.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오르겠죠. 예. 아무래도 실업률은. 그래서 네. 실업률이 오르면은 과거 보면은 평균 2개월 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왔다는 겁니다. 예. 혹시 실업률 데이터가 요거는 위험하다. 아니면은 뭐 실업률의 증가폭이 이렇게 빠르게 나타나면 위험하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그러니까 12월 이동 평균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3.5% 이하로 안 떨어지면은 계속 오르면서 경기 침체 신호를 계속 보낼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꾸준히 실업률이 우상향할 테니 예, 우상향. 그게 계속 나쁜 시그널을 우리한테 보여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절대치로 뭐 한 4.4%가 간다든가 4.2%가 간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위험해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을까요? 뭐 4.4% 가면 위험한 거죠. 그 정도는 확실히 그건 그건 확실히 경기 침체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게 내년 중에 보게 된다면 급격한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4.4가 내년에 보인다면. 예. 네. 그런 모습이 저는 내년 상반기에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예. 4%가 넘는 예, 실업률. 그렇습니다. 예. 좀 고려하고 있는 아니 뭐랄까 상정하고 있으시는 그 실업률 대략 내년 상반기 안 좋은 실업률 어느 정도 보시는데요? 예, 저는 뭐 내년 상반기 말 가면 한 4.5% 근처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4.5까지? 예. 그럼 고용 확 꺾이는 게 당연할 그렇죠. 것이고. 예, 고용 많이 네, 줄어들고. 그죠. 예. 교수님, 내년 상반기에 네. 소비도 안 좋고 고용도 확 꺾이고 그럼 경기 침체가 이제 정말로 몸에 와 닿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건가요?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게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금리하고 기업이익 증가율이죠. 네. 지금은 저 금리 인하 기대 네, 10년 그렇죠. 국채에서 5%에서 3.9%까지 떨어진 게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가가 그 금리 하락폭만큼 이미 반영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리는 단기적으로 더 떨어지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 조짐이 나오면은 금리 하락보다는 주가에 경기가 더 영향을 미치라는 겁니다. 경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도 이제 상반기에 꺾인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연준에서는 계속 아니다. 연착륙 가능하다라고 예. 보시는데
그럼 교수님은 연준이 너무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예,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늘 연착륙이 좋죠. 근데 사실 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한 적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연착륙, 경착륙을 어떻게 정의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네. 실제 GDP가 미국이 잠재 GDP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니까 지금 금리를 많이 올린 거죠. 그 금리를 올려가지고 결국 소비가 줄어들 텐데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입니다. 실제 네. GDP가 잠재 GDP 접근했다 다시 올라가는 게 연착륙이고요. 네. 그런데 그런 적은 없어요. 문제는 가벼운 경착륙이냐, 좀 센 경착륙이냐. 근데 미국 경제는 늘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경착륙 하는데 좀 센 경착륙일 것이다. 예.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제 그 중앙일보에다 칼럼 2면에 걸쳐가지고 쭉 한번 썼으니까요. 네. 혹시라도 뭐 이 방송에서 네. 더 보시고 그 논리를 보시고 싶은 분은 네,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은 살짝 얘기는 하셨는데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FOMC가 내년도에 금리를 지금 시장에서는 3월에 당연히 내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연준 인사 발언들은 아니다. 뭐 상반기는 그냥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런 태도인데 대략 금리나 포인트를 아까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3월 시장 컨센서스 그대로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전부터 계속 그 내년 1분기 빠르면 금리 인하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여기 나와서도 여러 번 드렸거든요. 네. 빠르면 1분기입니다.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3월부터 네. 뭐 내년에 6차례나 인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컨센 1.5%포인트. 상반기에 3번이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상반기에 3번? 예. 그러면은 하반기도 한 2번은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상반기 3번, 하반기 2번? 예. 한 5번 정말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금리가 하락했고 금리가 더 내려갈 거란 기대감으로 장이 올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에 5번 금리 인하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올 것이다. 예. 그러면은 금리 내려가는 것만을 마냥 그 경기가 그 뭐랄까 주가나 자산 가격이 좋다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금리 하락보다 기업이익 증가율 하락폭이 더 커버리면은 주가는 오르기 힘들죠. 네. 그래서 내년 저는 뭐 시기를 어떻게 잘 알겠습니다만 1분기 네. 중반 후반 가면은 이제 소비 둔화 지표가 구체적으로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식시장 특별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의문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기업들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막 다 설득이 되는데 갑자기 걔네들은 어떻게 되지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소위 말하는 빅세븐. 예. 얘네들은 이번에도 금리에 별로 상관없다는 것을 좀 보여줬고 내년에 경기가 하강한다고 해도 얘네들은 그래도 큰 변동이 없이 간다면 주식시장에 워낙 그 영향력과 비중이 크니 그 어떤 그 사실 러셀리처는 올해 10월달에 신저가가 났지 않습니까? 52주 신저가가 났는데 얘네들은 전혀 안 그랬거든요. 어떤 그런 게 또 내년에도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차별화는 계속 될 텐데요. 그런데 올해는 소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업들이 그냥 이익을 많이 낼 수가 있었죠. 근데 내년에는 소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은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매출액, 이익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럼 매크로 측면에서 그런데 혹시 기술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요즘에 뭐 계속 AI 난리지 않습니까? 이런 뭐 어떤 그 밑에서 올라오는 기술적인 변화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는 뭐 큰 흐름이죠. 제가 저 포항에 있는 울산에 있는 공장 가보니까 공장 가면 사람들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로봇이 하죠. 오죽하면 제조업 앞으로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될 것이다. 사람이 필요하냐 개 밥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제조업 공장에서는 로봇이 일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서비스, 우리 금융, 법률 앞으로 거의 AI가 많은 일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나 AI는 큰 성장 산업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장기적 추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추세에서 2로 너무 벗어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전기차 장기적으로 성장산업 맞죠. 근데 주춤거리고 이게 추세가 있는데 추세에서 너무 주가가 2로 벗어났다가 이격을 많이 벗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AI 같은 것도 이게 추세는 상승 추세 계속 상승 추세인데
너무 이로 벗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제자리에 오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또 제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는 이 같은 상황들이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까인데요.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교수님? 근데 지금 세계 모든 우리 전망기관 보면요. 네. 다 성장률 내년에 낮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올해 2.4인데 내년에 1.2. 근데 우리는 1.4에서 보통 2% 넘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빴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우리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런데 뭐 경제가 성장하면 소비, 투자, 수출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뭐 내년에 소비, 투자 별로 증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올라간다는 게 수출이죠. 네. 근데 수출이 올해 그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뭐 11월, 12월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부진했는데요. 우리 반도체 수출이 55%가 중국, 홍콩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 10월 통계 보니까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또 제일 관심을 갖는 게 우리 경제를 전망하는데 우리 주가나 우리 선행지수를 전망하는데 이 장단기 금리차라는 거예요. 네. 네, 장단기 금리차가 뭐 장기 금리는 제가 10년을 하고요. 1년은 뭐 콜금리로 하고 그렇고 그러는데 제가 그 1년 국고채 수익률 10년하고 1년 국고채 수익률 차이를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거든요. 예, 예. 제가 정의하기를. 네. 근데 이게 우리 코스피에도 선행하고 선행지수도 선행해요. 근데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빨리 축소됐고 지금 12월 들어서는 마이너스까지 가버렸다는 겁니다. 네. 예. 이거는 채권 시장에서 기대하기로는 예상보다 그렇게 경기가 빨리 안 좋아질 것이다. 빨리 안 좋아진다. 장단기 금리 역전됐으니. 이게 시차를 두고 선행지수, 네. 시차를 두고 또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내년에 우리 경제가 뭐 전부 그 올해보다 좋다. 물론 올해보다 성장률 올해 우리가 나빴으니까 상대적으로 네. 좋아지긴 좋아질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채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미국보다 빨리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빨리 우리 내려야 되죠. 네. 예. 그래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가 어제 내년 일정을 발표해 놨던데요. 1월, 2월, 4월입니다. 네. 근데 아직도 우리 그 정책 당국자 금통위원 입장에서는 아직도 물가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1, 2월 지켜보고요. 뭐 미국이 3월 인하하면은 4월부터 인하할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뭐 금방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 아닙니까? 네. 기업부채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각 네. 국가 중에 하나예요. 예. 예.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결국 소비 투자가 증가해가지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건데요. 네. 소비와 투자에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과거처럼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사실 저희 업계 가장 선배님 되시고 네. 또 우리 업계 현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 지금 부채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고 이거 솔직한 그냥 심정을 듣고 싶은데 이거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가. 해결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아, 네. 사실 가계 부채도 늘어나지만은 금융자산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가계가 이렇게 부실화된 거는 2001년, 2002년 그때 뭐 우리 저 기업들이 IMF 경제 구조 조정하고 은행에서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우리 가계가 은행 돈을 많이 빌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갖다가 돈을 안 갖다 쓰니까 가계 대출을 확 늘려버렸죠. 예, 그렇죠. 예, 그때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 한 2.0배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지금 2.2배거든요. 더 많네요, 그때보다도. 네. 네. 그래서 우리 부채도 많지만은 금융자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건 좀 긍정적인 측면이죠. 네, 네, 네. 예,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보니까요. 우리 가계가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183조 원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언론에서 부채만 보는데 금융자산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차별화는 심화됐는데요. 네. 이런 측면 보면은 가계부채가 뭐 얼마 전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극단적인 발언을 했던데요. 이번 가계부채 위기가 터지면 97년에 외환위기 때보다 수십 배의 이력이 있을 것이다. 네.
제가 모르는 통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가계부채가 높다고 위기가 온 날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우리가 은행에 이자 갖고 원금 갚아야 되고 소비활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드니까 우리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저성장이지 네. 위기가 당장 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부채도 늘어난 만큼 금융자산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가계부채가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나 GDP에서 비교하면 세계 네. 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죠. 네. 뭐 이게 가계부채를 낮추려면은 사실 분모에 있는 GDP, 명목 GDP를 네. 올리면 되죠. 네. 되죠. 사실 최근에 좀 낮아지고 있어요. 작년 말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5%였는데요. 네. 올 2분기에 102%로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분자에 있는 가계부채 증가보다도 지금 GDP 속도가 좀 빠르게 네.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서서히 낮아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가계 자산이 많다는 거는 만약에 그 부채에서 문제가 발생된다. 여기서 부채 문제 발생된다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건데 떨어져봐야 받아낼 세력이 상당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뭐 스탁 개념이 아니고 플로우 개념이니까요. 네, 네, 네. 아, 거기가 이제 부동산 가격, 뭐 자산 가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 어제 이제 일본에서 금정회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게 열렸는데 와 이번에 열리기 전에 우에다 가서 그 일본은행 총재가 마치 이제는 조금 뭔가 다른 스탠스를 취할 것 같은 느낌을 줬는데 금정이 뚜껑 딱 까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도대체 얘네들 언제까지 이럴 건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일본 사람들은 정말 좀 보수적이고 느리게 행동하니까 네, 아마 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올라간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는 뭐 통화정책 변경하기가 지금 쉽지 않을 텐데요. 예, 그런데 뭐 일본 정부 정책 보니까 내년에 그 기업이 임금을 7% 올려주면은 네. 법인세를 많이 깎아준다는 겁니다. 아, 네, 법인세 깎아주. 임금을 많이 올리라는 거죠. 예. 뭐 그런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가 디플레이에서는 탈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대표적으로 그 GDP 디플레이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는 물가지수인데요. 이게 94년부터 2011년까지는 계속 떨어졌어요. 디플레이션이었죠. 근데 2012년부터 조금씩 오르다가요. 작년 올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네,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가 지속적인가 아마 일본 정책 당국자들이 이거라고 판단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하도 더 오랫동안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군요. 디플레이에 빠진 네.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디플레이션에 탈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아직도 여전히 디플레를 더 무서워하고 인플레를 바라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예, 그런데 저는 N은 강세로 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반대로. 예. 네. 이게 이 그림의 그 N달러율이 빨간 선이고 이 초록선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입니다. 네. 이게 N달러율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미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일 국채 수익률 차이가 엄청 커졌거든요. 예. 그래서 N이 약세가 된 거죠. 예, 그런데 이미 정점을 치고 저는 내려오고 꺾이는 있다. 과정이 예.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미국 금리가 떨어지니까 일본 금리는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들어요. 없죠, 공간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 금리는 유지하거나 여기서 좀 더 오를 수가 있는데 미국 금리가 떨어지니까 네. 이게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N 강세라는 거죠. 네. 그래서 N이 얼마 전에 151엔까지 갔는데요. 예, 저는 그게 정점이었다. 네. 그래서 엔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투자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 그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우리 가계가 해외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데 미국 주식 비중이 작년 말 기준 61%. 일본 비중이 3%입니다. 아, 네. 근데 저는 미국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죠. 이게 엔화 강세된다는 건 달러는 상대적 약세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 주식 비중 61%로 너무 많고요. 네. 그거 비중을 줄이고 일본을 좀 늘려야 된다.
근데 일본이 엔화를 기준으로 보면 정말 투자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네. 20년 평균으로 지금 800원엔이 855엔까지 갔다가 지금 910원 근처인데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00원도 넘었으니 아직 공간이 되게 많다. 환에서도 10% 정도 공간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올랐어요. 예, 사상 최고까지 근처 올랐는데. 1990년 그 버블. 네. 예. 뭐 주가가 제가 일본 명목 GDP로 추정해도 좀 거품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세계 주가를 평가해 보니까요. 아까 미국 주가가 명목 GDP에서 많이 올랐다고 그랬지만 일본하고 미국은 지금 가대평가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저평가 영역에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우리나라 중국 주가가 저는 미국이나 일본 주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국 비중 61%를 좀 줄이고 일본 엔화 사면 한 차익을 좀 누릴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일본 비중을 좀 늘리시라는 겁니다. 네, 네. 예. 예, 엔화에 대한 그쵸. 요즘에 그 일본에 간 관광객들 중에 상당수가 한국 사람. 네, 맞아요. 시내에 가면 이게 한국인지 일본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한국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싸다는 반영이겠죠. 현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아는 것 같기도 해요. 여행객들이. 네. 알겠습니다. 채권 최근에 맞아요.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전까지 저는 일부 채권 투자를 하려고 약간 기다리다가 4.62네? 다시 4.75면 해야지 했는데 그 이후로 바로 지금 사가 깨졌어. 그래서 장기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실전에서 제대로 실천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가격대 뭐 미국 채권도 그렇고 한국 채권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좀 여기서 주춤거릴 것 같은데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더 하락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쪽도 한국 예. 쪽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채권 사십시오 말씀드리면서 네. 예, 저도 채권 ETF 30년짜리를 샀거든요. 네. 그거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예, 그런데 이게 수익률이 26%입니다. 네. 석 달 사이에. 네. 채권에서도 이렇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구나. 네, 네,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이 그림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고채 3년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예. 근데 인과관계를 분석해보고 상관계를 분석해 보니까요. 우리 국고채 수익률이 기준금리에 선행했고요.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했다는 겁니다. 네. 인과관계 분석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한테 시장은 금리 빨리 인하해라. 네. 이걸 요구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조만간 저는 한국은행이 이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네. 머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할 텐데요. 네. 한국은행이 뭐 금리 인하하면은 이게 이제 또 한 단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멀리 보고 그 채권 투자 제가 장기 추세선을 그려해 놨습니다만은 결국 여기에 접근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선. 예. 그러나 과거만큼 낮은 금리는 아니겠죠? 뭐 1% 떨어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 예,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니까 2030년에는 1%로 떨어지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한국은행이 최근에 2040년 뭐 부장이 추정했는데 2040년 가면 0%라는 겁니다. 네, 성장률. 예, 그러면 금리 1%로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요, 저는 계속 그 채권 투자하셔야 된다고 보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미국보다는 한국 말씀하시는 예.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미국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미 연준도 지금 나중에는 뭐 다시 그 채권 살 수도 있는데 지금 팔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전 세계가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거든요. 네. 특히 그동안 중국이 많이 줄였죠. 예. 1조 2,700억 달러까지 가지고 있다가 최근 10월 통계 보니까 8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고요. 네. 일본도 2조 한 3천억 달러에서 지금 한 2조 달러로 줄였어요. 네. 그럼 일본이 왜 미 국채를 줄이느냐?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이 일본 보험회사들이죠. 네. 근데 일본 보험회사들이 해외 채권 투자할 때요, 한해지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해지 비용을 고려해 보니까 일본 국채 수익이 낮은데도 미국 국채 투자하나 자기네 국채 투자하나 이 수익률 차이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하러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로 나가느냐. 일본 보험회사들이 미 국채 안 사고 이제 자기네 국채 산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미 연방정부 부채가 GDP의 120% 넘어가지고 미국 국채 계속 발행해야 되는데 수요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우리 국채 수익률이 더 빨리 떨어지고요. 예, 그리고 환율 뭐 저는 달러 약세라고 보는데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국채 투자하시는 게 더 낫죠. 그래도 사실은 지난번에 그 채권시장 패닉 갔을 때가 바로 그런 논리까지 형성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전히 채권을 팔 사람이 꽤나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라서 미국의 금리가 어느 순간 되면 다시 위로 한번 툭툭 튀는 장기적으로 내려가더라도 그런 일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내년 2월 말 3월 가면서요. 예,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장단기 금리차가 네. 지금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 이거는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예. 내년 2, 3월 가면은 불안해지면서 우리 금리도 오르고 미국 금리도 오르고 주가 많이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환율도 다시 떨어지다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신호 우리가 지금 장단기 금리차 이렇게 급격하게 축소되는 거 한번 관심 있게 지금 쳐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11월, 12월에 주가가 오를 거다, 국내 증시 오를 거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었고 지금은 또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릴 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2024년은 자산 배분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효율적일까요? 네, 저는 뭐 전반적으로는 지금 은행예금 비중이 너무 높다. 채권하고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 네. 네, 그런데 뭐 내년에도 우리 주가가 뭐 저는 추세적인 상승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3,300 넘는 이 가능성 좀 낮다고 보고 올해보다 평균 주가는 높을 텐데요.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보니까 내년에 기업들을 대응방에 한마디로 리질런스라는 탄력성 있게 대응하라는 거죠. 네.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주식 투자도 정말 뭐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깊은 조정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뭐 제가 어떻게 알겠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는 좀 3, 4월이고 내년 9, 10월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거는 가보면서 계속 제가 모델을 다시 수정해 가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때 적절한 현금 보유함이 있으면은 또 언제든지 또 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근데 장기적으로는 채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텐데 이렇게 분기별로는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에서 한국 분들이 주식을 좀 덜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현재. 예,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그 2020년 동학 개미 운동할 때 23%였었어요. 많이 올라갔었네요, 진짜. 예, 우리 이제 주식 직간접 투자 다 합친 네, 겁니다. 네, 네. 예, 주식형 펀드까지 합쳐가지고. 예, 그런데 뭐 2022년에 많이 떨어졌고 올거 1분기 보니까 한 22%. 이제 3분기 데이터는 내년 이거 1월 4일 날 발표되거든요. 한 뭐 22% 안팎일 것 같습니다. 네. 예, 낮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은행 예금, 현금 및 예금 비중이에요. 이게 43에서 47%까지 올라갔고요. 예. 그다음 채권 비중은 3%, 주식 비중은 22%. 네. 제가 보기에는 채권, 주식 비중은 낮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은행 예금 비중 줄이고 채권이나 주식 비중 늘려야 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2024년 우리 준비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유의하자. 당부의 한 말씀 주신다면요. 네. 선행하는 지표는 꼭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그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걸 보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공부하면 금융에서 부를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올해도 우리 코스피가 거의 오늘까지 18% 올랐죠. 네. 코스닥은 거의 25%가량 오르고 맞습니다. 네. 내년에도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오르긴 오를 겁니다. 네. 그런데 분기별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 시기에는 사실 저 같은 사람보다는 산업 종목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내년에도 그런 업종별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금융자산을 더 늘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일부 네.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